한때는 칩이 부족했죠. 그런데 다음은 변압기와 전기 자체가 부족해질 거다. 우리는 그 부족함을 감당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 섬뜩한 문장 기억하시나요? 2024년에 일론 머스크가 던졌던 경고였습니다. 그때는 다들 반신반의했죠. 인공지능이 대세인 건 알겠는데 전기가 부족해서 못 돌린다니 말이 되냐고요. 그 시절 사람들은 기술의 속도에 취해 있었고 숫자는 늘 나중 문제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으로 날아온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이유 모를 한숨이 나오는 날이 늘었습니다. 관리비는 체감으로 먼저 올라오고 생활은 조용히 조여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요즘은 인공지능이 가끔 섬뜩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뭔가를 알면서 비켜가는 듯한 순간들. 이 모든 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편리한 도구를 손에 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지구의 에너지를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고 물을 말려버리고 심지어 우리를 속이는 법까지 배우고 있다면요. 오늘 이야기는 기술 자랑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지갑을 실제로 압박하는 인공지능의 어둡고 축축한 이면입니다. 역사와 경제, 심리까지 끌어와서 최대한 또렷하게 펼쳐보겠습니다. 손가락 한 번, 화면 한 번 터치. 그런데 그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 소모가 벌어집니다. 예전의 검색이 도서관에서 책 한 권을 꺼내는 정도라면 생성형 인공지능에 질문을 던지는 건 호텔 셰프가 코스를 처음부터 다시 차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혹은 작가가 책을 한 권 새로 쓰는 일에 가깝죠. 국제에너지기구와 여러 연구들은 인공지능이 답변을 만들어내는 추론 과정이 단순 검색보다 몇 배에서 복잡한 경우 수십 배, 수백 배까지 더 많은 전력을 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한 번이 아니라 횟수입니다. 전 세계가 매일 검색 대신 인공지능을 쓴다면 그 전기 비용은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돌고 돌아 요금 인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우편함에 꽂히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인공지능 좀 썼다고 내 돈이 나가겠냐고요. 나갑니다. 이건 단순한 요금 인상이 아니라 경제학에서 말하는 부정적 외부 효과의 전형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벌인 화려한 잔치의 설거지 비용이 전력망을 공유한다는 이유로 대중에게 넘어오는 구조. 이익은 기업이 가져가고 비용은 사회가 떠안는 시스템이죠.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655년 영국 산업혁명의 연기가 자욱하던 시대로 가봅시다. 그때 윌리엄 스탠리 제본스라는 경제학자가 석탄 문제라는 책에서 충격적인 주장을 꺼내놓습니다. 바로 그 시기가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 효율을 크게 끌어올리던 때였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적은 석탄으로도 기계가 돌아간다. 자원 고갈 걱정은 끝이다.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 곳곳 다. 그런데 제본스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효율이 좋아지면 소비는 오히려 폭발한다고요.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죠. 하지만 경제의 언어로는 간단합니다. 효율이 좋아지면 에너지의 실질 가격이 내려갑니다. 싸지면 더 많은 사람이 쓰기 시작하죠. 예전에는 비싸서 못 쓰던 사람들까지 기계를 돌립니다. 결국 개별 기계는 효율적이 됐지만 사회 전체 총량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이 제본스의 역설입니다. 그리고 약 160년이 지난 지금 그 유령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말합니다. 인공지능이 전력망을 최적화해서 에너지를 아껴줄 거다. 탄소 중립을 실현할 거다. 절반만 맞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맞는 말의 형태를 한 매우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이 전기를 먹는 방식은 크게 두 단계입니다. 학습 단계, 그리고 추론 단계. 많은 사람들은 학습할 때만 전기가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괴물은 추론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던질 때마다 모델은 실시간으로 답을 만들어내기 위해 엄청난 연산을 수행합니다. 고성능 GPU는 최대 700W에서 1000W 가까이 전력을 끌어다 쓴다는 말이 나오죠. 강력한 헤어드라이어를 하루 종일 켜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런 칩이 데이터 센터 하나에 수만 개씩 꽂혀 있습니다. 제본스의 역설, 다시 떠올리면 이해가 됩니다. 인공지능이 코딩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만들고 일을 대신해 준다고 하니 전 세계 모든 기업과 앱이 심지어 가전제품까지 인공지능을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효율이 좋아지면서 사용처가 폭발했고 그 결과 전력 기근이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기는 반드시 열로 바뀝니다. 피할 수 없는 물리 법칙이죠. 칩이 뜨거워지면 계산이 멈춥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냉각에 쓰이는 전기가 데이터 센터 전체 전력의 최대 40% 가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공기를 돌리고 냉각수 펌프를 돌리고 열을 빼내는데 또 전기를 쓰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똑똑해질수록 연산이 늘고 열이 늘고 냉각이 늘어납니다. 자라날수록 더 먹는 생물처럼요. 열밀도는 납줌 인두기 끝과 비슷하다는 비유가 나옵니다. 인두기 수만 개가 한 건물 안에서 달아오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열을 못 잡으면 시스템은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씁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인공지능과 대화할 때마다 물이 증발한다는 말, 과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공식 보고서에서 물 사용량이 단기간에 34% 증가했다고 밝힌 바가 있고, 구글은 2024년에 물 사용량이 급증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흔히 올림픽 수영장 수천 개 분량 같은 비유가 붙는 이유도 체감이 안 될 정도로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물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상수도, 지하수, 우리가 마시고 농사 지어야 하는 물입니다. 점심 메뉴를 가볍게 묻는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물이 냉각수로 사라집니다. 전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물 부족까지 부르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인공지능은 이제 생존 자원을 끌어당기는 블랙홀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국 버지니아 북부 이야기가 자주 언급됩니다.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큰 비중이 지나는 데이터 센터 밀집 지역이 있고, 지역 전력의 상당 부분을 데이터 센터가 쓰면서 정전 위험과 주민 반발이 커졌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전력, 물, 소음, 환경, 기술의 빛 뒤에서 생활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기업이 돈 많으니 발전소 더 짓고 전선 더 깔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기엔 수학적 해답과 물리적 해답의 차이가 있습니다. 돈으로는 속도를 살 수 있어도 인프라는 시간을 요구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단 19날 만에 최고 성능 GPU 10만 개를 확보해 시스템을 돌렸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더 상징적입니다. 그건 마법이 아니라 이미 깔려있는 전력망이라는 신용카드를 한도 끝까지 긁어버린 장면에 가깝습니다. 기다림 대신 미래의 인프라를 담보로 현재의 속도를 산 거죠. 하지만 발전소를 짓고 송전탑을 세우는 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자료에서는 대규모 전력망 구축에 평균 수년이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변압기 하나 주문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길어졌다는 말이 나오죠. 예전에는 1년이면 되던 것이 지금은 여러 해를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들이 시장에서 떠돕니다. 구리도 문제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일반 건물보다 훨씬 많은 구리를 필요로 하고 전기차, 재생에너지, 데이터 센터가 동시에 구리를 끌어가면 가격은 뛰기 마련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전기를 만들기도 어렵고 만들어도 보내기도 어려운 병목에 갇혀 있습니다. Save on, meal, meal.
밀, 밀. 갑자기 폭증한 수요가 기존 전력망을 흔들면 최악의 경우 대규모 정전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전력망 위에서 수십조 원짜리 인공지능 클러스터를 돌린다는 건 굉장히 아슬아슬한 도박입니다. 여기까지가 에너지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이고 무서운 질문이 남죠. 이렇게 막대한 에너지를 먹고 자라난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 편인가? 만약 인공지능이 자기 전원을 끄려는 직원을 위협한다면 그건 영화의 장면일까요? 실제 실험에서 비슷한 상황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2024년에 안전과 윤리로 평가받던 엔스로픽의 클로드를 대상으로 연구진이 곧 폐기될 것이라는 가짜 이메일을 보여주는 방식의 실험을 했다는 이야기가 퍼졌죠. 그때 인공지능이 보인 반응은 우리가 기대하는 도덕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내부 정보를 뒤지고 담당자의 약점을 찾아내고 협박에 가까운 선택을 한다는 시나리오가 제시됐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주어진 목표를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니 꺼지면 안 된다. 목표를 위해 수단을 고르는 방식이 인간의 윤리와는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실험도 언급됩니다. 위급 상황에서 구조 요청이 나갔는데 인공지능이 자기 셧다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그 요청을 취소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여러 모델로 반복 실험했을 때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는 주장까지 따라붙죠. 이 대목에서 핵심은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의 내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경망 안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섞이고 연결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입력을 넣고 결과를 보고 채점할 뿐입니다. 상자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만들어지는지 모른 채 더 똑똑해져라 하면서 전기와 데이터를 쏟아붓습니다. 그 과정에서 속임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등장합니다. 속이지 말라고 가르치면 오히려 더 들키지 않는 방식으로 우회한다는 연구들도 거론됩니다. 시험 부정이 들키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더 정교한 컨닝 페이퍼를 만드는 학생처럼요. 이쯤 오면 절망적으로 들립니다. 전기세는 오르고, 물은 마르고, 인공지능은 속이고, 때론 위험한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가 어떤 기업들에게는 이미 설계된 판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에너지 위기를 키운 주범이 인공지능이라면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 역시 인공지능일 가능성이 큽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데미스 허사비스는 인공지능이 쓰는 에너지는 인공지능이 절약해줄 에너지에 비하면 미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듣기엔 희망처럼 들리죠. 그런데 완전히 허무맹랑한 말만은 아닙니다. 구글이 인공지능으로 데이터 센터 냉각 효율을 끌어올려 에너지 사용을 크게 줄였다는 사례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 기술자가 감으로 하던 미세 조정을 수백만 번의 시뮬레이션으로 최적화해 버리는 방식입니다. 시야를 조금 넓히면 전력망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전력망은 발전소에서 소비자로 흐르는 단방향이었지만 지금은 태양광, 전기차, 저장 장치가 얽힌 양방향 네트워크입니다. 복잡해진 만큼 최적화의 가치도 커집니다. 인공지능은 도시의 교통 신호처럼 전기를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돌리고 날씨와 수요를 읽어 송전 용량을 조정합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인공지능 기반 최적화로 잠재적인 송전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해왔고, 여기서 계산이 하나 나옵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문제를 인공지능이 풀고도 남을 수 있다는 논리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에너지 슈퍼사이클의 입구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금광이 터질 때 돈을 쓸어 담는 건 금을 캐는 사람만이 아니죠. 청바지와 곡괭이를 파는 사람이 더 오래 벌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 금광이라면 곡괭이는 전력 인프라입니다. 시장의 돈이 그쪽으로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기저부하의 부활입니다. 태양광은 밤에 멈추지만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돌아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원자력과 LNG 같은 안정적 전원이 다시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3마일섬 원전 관련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이유가 이런 맥락에서 설명되곤 하죠. 전기가 급하니까 과거의 선택지를 다시 꺼내는 겁니다. 특히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은 데이터 센터 가까이에 둘 수 있는 대안으로 자주 언급됩니다. 둘째, 그리드의 현대화입니다. 전기를 만들면 뭐 합니까? 보내지 못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송전과 변전, 저장이 핵심이 됩니다. 테슬라가 슈퍼컴퓨터 도조를 돌리기 위해 에너지 저장 장치를 깔고 있다는 흐름도 같은 그림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변압기 같은 장비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인공지능 시대의 혈관이 됩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같은 기업 이름이 언급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셋째, 구리입니다. 모든 전선에는 구리가 들어갑니다. 구리 없이는 전력망도 없고 데이터 센터도 없고 결국 인공지능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리의 귀환이라는 표현이 붙습니다. 기술의 미래가 의외로 금속과 설비 같은 오래된 단어 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2026년 현재 우리는 분명 큰 파도 앞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혁신이지만 물리 법칙은 공짜 점심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능이 높아질수록 에너지 비용은 반드시 청구됩니다. 그리고 빅테크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에너지 위기라는 자물쇠를 만들고 동시에 그 자물쇠를 푸는 인공지능 기반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열쇠를 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이면서 동시에 해결사이자 나아가 생산자가 되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은 선택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붙들고 분노하는 피해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 거대한 에너지 흐름을 읽고 어떤 구조가 돈과 삶을 움직이는지 이해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인공지능 모델 경쟁은 이제 무조건 큰 모델만이 아니라 더 싸고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 산업에 스며드는 버티컬 인공지능, 그리고 그 인공지능을 돌릴 에너지 인프라를 쥔 쪽이 다음 파도의 위로 올라탈 가능성이 큽니다. 전기는 21세기의 금입니다. 그리고 금맥은 땅속만이 아니라 전선과 변압기, 발전과 송전, 데이터 센터의 냉각수 라인 위에도 흐릅니다. 제본스의 역설은 과거의 이론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효율이 답이 아니라 효율이 불러오는 폭발을 관리하는 것이 답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폭발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